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생산자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이론. 자, 생산함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생산자 이론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단기와 장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단기와 장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생산 함수 이론을 공부하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은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툴이 90% 똑같아요. 그러니까 X가 L로 바뀌고, 그러니까 X재화가 노동으로 바뀌고, Y재화가 자본으로 바뀌고, 효용이 생산자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이론하고 소비자 이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차이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무슨 장기, 단기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생산자 이론에서는 장단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장단기의 어떤 차이가 어떤 거냐? 어떤 절대적인 기준, 1년, 2년, 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를 하게 되면 단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투입 요소가 가변 투입 요소가 되면 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한계 효용이 체감을 했죠. 한계 효용이 체감을 했잖아요. 한계 생산성도 체감하거든요. 한계 효용이 체감했죠. 한계 생산성도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굉장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지만 노동자를 투입을 계속 증가시켜 간다 해서 증가시켜 감에 따라서 생산량은 증가를 하겠지만 생산량이 증가분이 떨어지는 한계성을 체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한계 효용 마이너스 효과도 있었죠. 너무 많이 먹으면 오버히트 한다. 그리고 오히려 효용이 줄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산자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잖아요.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최대한 수용 가능한 인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그 공장에다가 막 100명, 200명 막 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방해돼 갖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노동을 한없이 투입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생산량이 무조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생산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돼.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한계 생산 체감 때문에 어느 한계에 다다라. 그럼 그 단계에 이르르면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노동 투입으로는 더 이상 생산량이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만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한 공장을 새로 짓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알겠어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노동만을 변화시켜 나갈 때를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본은 고정 투입 요소가 되는 거고 노동은 가변 투입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로 가게 되면 자본을 변동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노동과 자본이 모두가 투입이 가능해. 모두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투입 요소가 가변 투입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본이 픽스된 상태에서 노동만을 변화시킨다. 단기고 자본도 변화시킬 수 있다. 장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준 1년, 2년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포장마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 일주일도 장기가 될 수 있죠. 포장마차 리어카 사서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철강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그럼 몇 년 걸리죠. 공장 지으려면.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본이 픽스되어 있으면 단기, 자본이 변동하면 장기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생산자 선택 이론의 장단기고요. 생산물 시장 이론의 장단기는 약간 달라요. 생산물 시장 이론 장단기는 만약 A라는 시장이고요. B라는 시장이 있어요. B라는 시장이. 그런데 회계장부상의 이윤입니다. 회계장부상의 회계적 이윤이야. 회계적 이윤이 A라는 시장에서는 만약 300이고 B 시장에서 100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장이론 공부하면 이제 나와요. 시장이론 공부하면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도 완전히 공유되어 있고 모든 제품 위주로 똑같다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에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B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 회계장부상에 이윤이 100이 잡히고 A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 회계장부상에 300이 잡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B 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사장이 알아 몰라. 안단 말이에요.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 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A 시장을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가고 싶어 할 텐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단기니까.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뭔가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해서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로 가게 되면 시장에 진입 장벽이 없어가고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돼. 그러면 장기로 가게 되면 B 시장의 기업들이 A 시장으로 진입하겠죠. 이런 기간을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은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 B 시장의 기업들이 A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B 시장에서 공장을 처분하고 A 시장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 똑같으니까 자본이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제 그 한계 생산 체감 나와 있죠. 단기에는 한계 생산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중요하다. 87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단기에는 한계 생산성이 중요하고 장기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단기 생산함수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소비자유론과 생산자유론을 분석하는 툴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이거야. 소비자유론에서는 두 개의 재화 있죠. 두 개의 재화를 구입을 해서 효용을 느꼈어요. 그렇죠? 효용을 느꼈다면 생산자는 그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뭐 한다? 투입을 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죠? 생산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단기에서는 자본이 고정돼 있어. 자본이 고정돼 있어. 그래서 위에 발을 붙이면 단기 생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야? 우리 소비자 한계 유형 있었죠. 한계 유형 MUX에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변화분이다. Y는 상수로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YJ 한계 유형은 YJ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변화분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X는 상수로 고정돼 있다. 그런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는 효용 함수니까 한계 효용이 있겠죠. 생산함수니까 한계 생산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야? 이게 MU니까 MQ 아니에요. MQ 아니에요. MQ 아니라 한계 생산성 마지널 프로덕트야. 프로덕트.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 얘는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분. 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량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뭐야? 편미분이니까 자본은 고정돼 있어요.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만 투입을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증가량이 되니까 얘는 단기구나. 그렇죠? 자본이 고정돼 있잖아 지금. 단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단기야 단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다. 단기야 단기. 자본은 고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장기에만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단기에는 자본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자본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량이 없어요. 분모를 영으로 나눌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장기에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 한계 생산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한계 이용 체감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한계 생산 안 쓸게요. 한계 이용할 때 다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자, 우리 한계 이용이 체감할 때 총 요인이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 효용의 증감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 한계 요용의 부호로 판단한다. 한계 요용이 플러스면 총 요용 증가, 마이너스면 총 요용 감소. 그리고 한계 요용이 0일 때 총 효용 최대다. 똑같아. 한계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한계 생산성이 체감할 때 총 생산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생산량의 증감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 한계 생산성의 부호로 판단한다고요. 부호로. 똑같아요. 부호로 판단해.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이 플러스면 총 생산 증가,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면 총 생산 감소. 마지막. 한계 생산성이 0이면 총 생산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근데 이제 이만한 농지가 있어요. 이제 가을에 농부 아저씨가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벼를 수확을 할 때 이만한 농지가 있어. 농지가 있는데 거기서 벼를 수확을 할 때 농부의 투입을 한 명 딱 투입을 증가시키면 수확량이 확 늘어나겠죠. 근데 이미 농부 아저씨 한 명 투입된 상황에서 또 노동을 투입을 증가하면 생산량은 조금밖에 안 늘어날 거 아니야.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니 수확량이 점점 수확량의 증가 속도가 떨어진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수확 체감의 법칙을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생산자 이론에서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진짜 등장을 해요. 자, 뭐냐? 노동의 평균 생산성,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 자본의 평균 생산성, 자본 한 단위당 생산량이에요. 이거 우리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X, Y 할 때 이렇게 해갖고 이 점이 A점이다. 그러면 횡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축 변수의 변화량은 이 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마지날 한계의 개념을 갖고 있고 횡축 변수 값분의 종축 변수 값 x분의 y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얘는 에버리지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분값은 한계가 되는 거고요. 평균은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생산성은 결국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5명 투입됐고요. 생산량이 1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명당 평균적으로 20개 생산한 거죠. 한 명당 평균적인 생산량이 이 평균 생산성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하냐.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량이고 노동자 한 단위당 생산량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총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얘는 원점에서 총까지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총까지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총까지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순서는 경제학에서는 TMA의 순서예요. T는 뭐야? 토탈, 마지날, 에버리지. 알겠죠? 총생산, 한계 생산, 평균 생산, 총수입, 한계 수입, 평균 수입, 총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총의 접선의 기울기, 원점에서 총까지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계 생산성과 평균 생산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L, Q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MP에 됐다고 합시다. 자, 한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 한번 해보자. 여기가 0 있고, 그럼 여기가 0. 그럼 1, 10, 2, 18, 3, 24, 4, 28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계 생산성과 평균 생산성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한계 생산성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 8, 6, 4가 되죠.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 생산성 계산해 보세요. 한 명당 10, 여기는 한 명당 2, 9, 18, 3, 8은 24, 3, 7은 20, 3, 4, 7은 2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0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발점은 똑같아. MPL과 한계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눈여겨보실 사항은 뭐냐면 M이 커, A가 커. A가 크죠, A가 더 크잖아요. 9, 8, 9, 6, 8, 4, 7.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는 M이 만약에 A보다 크잖아요. M이 A보다 크면 A가 증가하는 거예요. M이 A보다 크면. 두 번째 그런데 M이 A보다 작잖아요. 그럼 A가 감소해요. 이 사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세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계세율, 평균세율, 뭐 누진적이냐, 역진적이냐 판단하고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이 증가하고요.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한계가 평균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직관적인 이해를 한번 제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보잖아. 평균은 지나간 과거야. 평균은 지나간 과거야. 한계가 미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봐. 민법 보죠. 민법, 상법, 회계학 보나? 회계학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시험이 끝났어. 그럼 얘가 90점, 90점, 90점. 아, 고득점이네. 그럼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90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험이 끝났어. 그러니까 평균이 지나간 과거란 말이야. 이미 끝났어. 평균은 지나간 과거예요.
끝날 평균은 지나간 과거야. 이미 90점 평균 점수가. 근데 평균은 지나간 과거인데 한계가 미래야, 미래. 한계가 미래야. 한계는 추가적인 거잖아요. 뭐가 남았어? 그렇지. 재정학이 남았어요. 재정학이. 재정학이 미래인 거야, 미래.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평균 점수가 지금 90점인 상황에서 내가 재정학 한 과목을 추가로 봤을 때 점수의 증가분이 뭐라고요? 한계. 내가 얘를 95점 맞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평균보다도 한계가 더 크죠? 기존의 평균보다도 한계가 더 크죠? 그럼 기존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정학을 85점 맞았다. 그러면 기존의 평균보다 한계가 더 작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떨어지겠지.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뭐냐면 여기가 1, 2, 3 그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요. 자, 한계하고 평균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알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총 생산, 한계 생산, 평균 생산 간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한계 생산, 평균 생산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재정학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이 증가하고 한계가 평균이 증가하면 그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 그림을 봤더니 한계 생산성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한계 생산 나중에 체감하는 경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괜히 얘기 안 하려다가 괜히 얘기했다 설명해야 되겠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중요한데 재정학 파트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일단 이왕 설명했으니까 찝찝함을 덜기 위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빵 공장이라고 합시다. 빵 공장이 있는데, 뭐 빵 공장이 굉장히 대규모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게 소규모 업체가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 공장이에요. 그래서 작업장이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4작업장, 5작업장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1작업장에서 2작업장으로 가려면 10분 걸려. 10분 걸리고 막 그렇게 멀어. 굉장히 대규모 공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빵을 반죽하는 거, 빵을 굽는 거, 포장하는 거, 회계 담당하고 또 뭐 배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작업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러한 어떤 작업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1 공장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다가 2 공장으로 가. 그 10분 걸려.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 또 작업부터 갈아입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작업을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1 작업을 하다가 2 작업장으로 가게 되면 그 작업에 또 익숙해질 시간도 필요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분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명을 고용을 해갖고요. 야, 네가 3개, 내가 2개 할게. 그러면 노동을 고용을 짝치면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한 명을 더 고용해.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분업이 더 잘 되니까. 한 명 더 고용해. 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생산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란 얘기야. 몇 명까지? 5명까지. 이해되죠? 그 6명부터 이제 한계 생산성이 체감을 하겠죠. 하고 너무나 그러면 너무나 노동 투입을 지금 오히려 생산이 줄어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야. 이쪽 구간에 일단 경제적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고용할 때 여기가 3명을 고용할 때 체증하고요. 7명을 고용할 때 체감하죠.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 3명과 7명 중에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초이스를 해야 돼. 몇 명을 초이스해야 될까? 7명 초이스하는 거예요. 3명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계 효용이 체증하는 구간 의미 없다 그랬죠. 괜히 짜증나는 구간이라 했잖아요. 괜히 술 먹고 발동 걸어놓고 소비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 짜증이 나냐면 내가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비를 멈춰야 되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뭐 분업이 안 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그러니까 뭐야? 다 여기를 고용을 하고 여기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 생산성이 체증가하는 과정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경제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재정학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한계 생산 체감만 알면 돼. 그냥 체감만.
근데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만 좀 설명하고 갈 텐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재정강의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자꾸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명 좀 드리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있어. L 있고 여기가 Q가 있으면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다가 나중에 체감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 그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L하고 MPL은 MPL은 이 녀석이 접선의 길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좀 여기까지 커지죠. 커지다가 여기서 접선의 길이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여기 접선의 길이 뭐가 돼? 0이 될 거 아닙니까? MPL은 이렇게 되겠죠. MPL은 접선의 일부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0 됐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한계 생산성이 체감할 때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총의 증감 여부는 한계의 부호로 판단한다. 이쪽에 왼쪽은 한계의 플러스니까 총 증가, 마이너스면 총 요용 감소, 한계의 0이다 총 생산 극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길기, 이 점의 접선의 길기 뭐라고요? 한계. 근데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길기가 평균, 이 점은 원점이 직선의 길기죠. 이쪽 원점이 평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계가 커, 평균이 커. 한계가 크지. 이게 더 가파르잖아요. 얘보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 접선의 길기 이거죠. 한계, 평균 이거요. 한계가 커요. 한계가, 자,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점에서 근 직선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왜 그래? 한계가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계도 증가, 평균도 증가. 무엇이 커? 한계가 커. 평균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더 밑에서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꺾이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 딱 가다가 최대가 됐다가 탁 꺾인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다가 꺾여.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변곡점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그런데 평균값을 봤더니 이제 이 점에서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된다? 한계는 떨어진다고요. 한계는 떨어지는데 이 변곡점에 가서 여기 도달했어요. 변곡점을 지나서도 평균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서도 평균은 증가하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르면 여기 가면 평균이 최대가 되죠. 평균이 최대가 되는데 최대가 될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가 같아 버리죠.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에서 근 직선 같잖아. 한계하고 평균이 일치하더라고 얘기해요. 일치하다가 자, 이 점을 지나면 다시 평균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 다시 평균이 떨어지잖아. 왜 떨어져?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한계도 작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질 때는 한계가 평균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평균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AP.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이왕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PL이 이렇게 있잖아요. APL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AC가 또 이렇게 있어요. 평균 비용. 비용함수 이런 배우거든요. 평균 비용은 이런 U자형 되고요.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M이라는 녀석은 항상 A라는 녀석의 최고점을 뚫고 내려오거나 A의 최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MC.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봐봐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뭘까? 1번은 흰 선이 노란 선보다 위에 있죠. 한계가 평균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노란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도 1번 보세요. 흰 선이 노란 선보다 위에 있어. 한계가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2번 같은 경우는 흰 선이 노란 선보다 아래에 있죠.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거고 여기도 있죠.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논리가 성립한다. 이제 이게 단기 생산함수고요. 뭐 경제적 구간 의미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고요. 자, 장기 생산함수. 이제 단기를 공부했어요. 지금 단기를 공부했다면. 이 말 속에 지금 뭐 노동이 변화시킨다. 자본은 고정됐다는 가정이 들어요. 장기를 배웠어요. 단기를 배웠어요. 이제 장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기를 공부하시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비자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있죠. 똑같아요. 무차별 곡선 이론 똑같아요. 거의 90% 싱크로율 90%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우리가 묶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 묶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비자 이론이 있어요. 소비자 이론고 여기 이제 뭐가 될까? 생산자 이론이 있겠죠. 장기입니다. 장기 이게 있어요. 그럼 소비자 이론에서는 첫 번째 효용함수가 등장을 했죠. 효용함수가 이렇게 효용함수가 등장을 했고 생산자 이론은 생산함수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자, 눈여겨보실 것은 이 위에 K 위에 뭐가 바가 없어요. 장기입니다. 장기고요.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자. 그러니까 U를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럼 뭐야? 효용이 똑같으니까 무차별 곡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효용. 그럼 여기는 Q를 상수로 고정시켜 놓겠죠. 그럼 무엇이 똑같을까? 생산량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등하다. 무엇이 양이? 등량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량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차별 곡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하향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등량 곡선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우하향하죠. 여기는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높은 효용이 되는 거고요.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높은 생산량이 되겠죠. 더 많은 노동과 자본 투입이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차할 수 없어요.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왜 볼록하다? 한계 대체율이 차감하기 때문에 여기 한계 대체율. 근데 이 생산자 이론에서는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서 여기가 사과를 1개, 배를 5개, 사과를 2개, 배를 3개 구입해도 효용이 똑같더라. 그럼 여기는 그게 아니라 노동자 1명과 기계 5대를 투입하는 거하고 노동자 2명과 기계 3대를 투입하는 게 생산량이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계 대체율 MRS XY 얘는 X 한 개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제다 마이너스 붙고요. 동일한 효용이니까 MU X, MU Y 그랬죠. 이렇게. 잖아요. 그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은 이제 뭐냐면 여기가 MR S가 아니라 T가 들어가. Technical Substitution of LK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는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동일한 뭘까? 자,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뭐야? 효용. 등량 곡선은 동일한 생산량. 그러면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자본의 양. 이거죠? 마이너스가 또 붙고요. 동일한 생산량이니까 MPP, 프로덕트 생산량. 여기 뭐 K, 여기 뭐 L. 이거 이미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 공부했었죠? 그럼 자, 이 개, 누구개? K개,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1 몇 개의 가치, 하나의 가치. 노동을 하는 자본이 2개가 교환된다. 분자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자본이 2개가 교환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합니다. 한계 대체로 체감하기 때문에. 등량 곡선이 원점에 볼록합니다. 한계 기술 대체로 체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무차별 곡선 그래갖고 자 우리가 완전 대체 관계 있었죠. 두 재화가 완전 대체 관계. 두 재화 완전 대체 관계 있었잖아요. 두 재화가. 그러면 이때는 효용함수 이렇게 되죠. U는 AX 더하기 BY. 이때는 무엇이 일정했어요? 한계 대체율이 뭐로? B분의 1로 일정했어요. 그러면 생산자 이론에서는 뭐가 될까? 그게 되겠죠. Q는 AL 더하기 BK. 그게 되겠죠. 똑같아. 너무 완전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무엇이 일정할까? 한계 기술 대체율 일정해요. 뭐로? B분의 1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Y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얘는 뭐가 될까? LK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겠지요. 그럼 또 이제 완전 보완 관계 있겠지? 똑같아요. 완전 보완 관계.
레온티에프 효용함수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U는 미니멈 하고 뭐야? AX, BY. 이건 뭐가 될까? Q는 미니멈 AL, BK. 그렇죠? 여기는 무엇이 일정해?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X와 Y를 B 대 A로 투입하죠. 이건 노동과 자본을 B 대 A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B분의 1을 일정한 거예요. 여기는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여기는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라 투입 비율. L분의 K. 얘가 B분의 1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XY 해갖고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꼭지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LK 꼭지점에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예산지약식이 등장하죠. 예산지약식, 예산선, 예산선이라고 합시다. 예산선. 자, 예산선 5글자로 동일한 지출. 소비자가 쓰는 돈은 동일한 지출이에요. 그럼 생산자가 쓰는 돈은 동일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비용선 그런 거예요. 비용이 똑같으니까. 등비용선. 그 밑에 예산선 어떻게 돼요? PXX 더하기 PY, Y는 M이 되죠. 그 등비용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XY 대신 LK가 들어가죠. LK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J 가격, YJ 가격 여기는 뭐야? 노동 가격, 임금이 돼. 웨이지, 노동 가격, 임금. 그 다음에 자본 가격, 임대료 R에 돼요. 임대료. 기계 임대료, 그게 비용입니다. 기계값이 비용 아니야? 어떤 학생이 기계값이 비용이라고 하더라고. 1,000만 원짜리 기계를 5대 구입했습니다. 5천만 원 비용이래. 무슨 소리야? 비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용. 사라지는 게 비용이라니까, 비용은. 그 사람은, 그 생산자는 1,000만 원짜리 현금 자산을 회계학에서 비용 처리 안 하잖아요. 1,000만 원짜리 현금 자산을 1,000만 원짜리 실물 자산을 바꾼 거예요. 그 내다 팔면 1,000만 원 나와요. 그게 비용이 아니라고. 그 임대료가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통 R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WL, 노동비용, RK, 자본비용이죠. 두 개 더하면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Y가 선택 변수고 PX, PY 의무 전부 다 외생 변수라 그랬죠. 선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산자가 L과 K가 선택 변수야. L과 K가 선택 변수고 WRTC는 뭐야? 선택 변수가 이건 외생 변수가 외생으로 주어져 있던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선 자체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XY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Y는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X 더하기 PY분의 M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이제 K로 정리해야 돼. K는 마이너스 R분의 WL 더하기 R분의 T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뭐가 돼? 기울기, 얘는 Y의 절편. 여기는 등비용선의 기울기, 얘는 뭐야? K의 절편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해갖고요. XY 해갖고 여기가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J 양 뭐야? PX분의 M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YJ 양 PY분의 M개. 여기는 그게 아니라 LK 해갖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돼? R분의 TC. 여기는 W분의 TC.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TC 총 비용이야. 총 비용. 단위가 뭐야? 원. W 임금 단위가 뭐야? 원. 개 아닙니다. 모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지 않죠? 명이야, 명. 그러니까 총 비용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100원짜리입니다. 그럼 내가 노동자만 몰빵 고용하면 10명을 고용할 수 있죠. W분의 TC.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고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기계량이죠. 총 비용, 기계 임대료가 있으면 고용할 수 있는 기계 투입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PY분의 PX죠. PY분의 PX야. PX가 그 얘가 2야. 누구게? Y개라고.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 가치? 한 개의 가치예요. 그럼 자, 이게 R분의 W가 2야. R분의 W가 2면 누구게? 또 R개 그런 사람 있어요. R개. 분명히 있어요. R개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R이 개가 있습니까? R이 임대료인데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R개라고 하면 이건 PY개라고 해야 되잖아.
R개가 어디가 있어? K개야, K개.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L 몇 개의 가치? 하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만약에 2,000원이야. 임금 2,000원이고 기계 임대료가 1,000원이라면 시장에서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2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계 2대죠. 누구의 가치? 노동 하나의 가치. 노동 하나의 가치를 기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알게라고 했을까? 알게로 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혼동이 되냐면 여기서 X제 가격, Y제 가격 이렇게 썼으면 노동 가격도 PL로 쓰고 자본 가격을 PK로 썼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하라는 자본 몇 개 이렇게 할 거라고 했을 텐데 여기는 RW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지. 경제학은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합니까? X제 가격을 이렇게 썼고 Y제 이렇게 썼으면 노동 가격도 이렇게 쓰면 혼동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써서 자꾸 혼동을 오게 만드나요? 경제학도 학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써버리잖아. PL 써버리죠. 인신매매가 돼, 인신매매가. 노동자 그 자체, 노동자한테 여러분들, 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할 수 있나요?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PK 써잖아요. 기계 그 자체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노동자한테 노동 서비스에다 가격을 붙인 거지, 노동자 그 자체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인신매매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있잖아요. 얘는 PX 있잖아요. XJY의 가격. PX는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쵸? 그 얘는 뭐야? 노동자 그 자체의 가격이 아니죠. 노동 서비스 가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3페이지 잠깐 13페이지 보시면 유량 변수가 저량 변수로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량 변수는 일정한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다. 저량 변수는 일정한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다 나와 있고, 거기에 제가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사과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 되겠지만 서비스가 유량이 되잖아요. 유량인 게 유량, 여러분들 다 유량인 게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R분의 W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얘가 2야. 누구게? K개.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L 몇 개의 가치? 하나의 가치예요. 단, 동일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교환 비율. 2개.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1개. X 1개의 가치. 단, 동일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교환 비율. 알겠죠? 그럼 자, 이게만 2라고 합시다. 2. 누구게? K개.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1 몇 개의 가치? 1개의 가치. 단,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오케이? 자, 2.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1개의 가치. 단,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됐어요? 여기까지? 자, 됐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요. 소비자 균형 조건 어떻게 된다? 도대체 좀 접해야 되지. 생산자 균형 조건 접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자, 균형 조건. 소비자 균형. 자, 우리 7번인가요? 7번. 그래서 7번. 그리고 이제 소비자 균형. 그리고 이제 생산자 균형. 자, 소비자 균형은 결국 무차별 곡선의 길이 MUX, MUY가 PY분의 PX와 같아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MPL, MPK 이 녀석이 R분의 W와 같아야 돼요. 그 의미하는 바는 뭐다? 두 재화의 주관적 교환비율과 객관적 비율이 같아야 된다. 얘는 뭐야? 두 생산 요소의 객관적 교환비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두 생산 요소의 기술적인 교환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외에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교환비율. 그 다음에 우리 양변에다가 PX분의 MUY를 양변에 곱했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 W분의 MPK를 양변에 곱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PX분의 MUX, 여기는 PY분의 MUY 이 식이 도출되고요. 여기는 W분의 MPL, R분의 MPK 이 식이 도출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생산성 균등의 법칙. 의미하는 바는 뭐다? X 1원당 한계 효용과 Y 1원당 한계 효용 같아야 돼요. 얘는 뭐야? 그게 아니라 노동 1원당 한계 생산성과 자본 1원당 한계 생산성 같을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200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100개. 그러면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200개나 늘어나고요.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하면 100개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자. 땡, 거짓말. 임금도 생각을 해야 돼. 임금이 만약에 임금이 1억이야. 기계임대료는 100원이야. 항상 1원당 한계 생산성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된다? XY. 여기 순서는 LK.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수식이 크면 첫 번째 걸 늘려라. 여기도 첫 번째 수식이 크면 첫 번째 걸 늘려라. 두 번째 걸 줄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수식이 크면 두 번째 걸 늘리고 첫 번째 걸 줄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리고 줄여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나 닮아 있어요. 소비자 이론과. 그래서 우리 생산자 균형까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98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생산자 균형 어떻게 될까? 레온 TF, 꼭지점, 이퀄 하면 되는 거지. 이퀄. 아까 우리 했잖아. 이퀄. 그러니까 벌써 이거 이퀄 AR은 BK 하면 되고, 선형은 어떻게 될까? 선형은 아까 몰빵했죠. X제만, 또 Y제만, 여기는 노동만, 자본만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규모에 대한 보수와 규모의 경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와 규모의 경제는 뭔가 이것도 공부해 봅시다.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규모의 경제를 논의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비용함수 있죠. 비용함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규모의 경제를 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를 미리 지금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규모에 대한 보수하고, 규모에 대한 보수할 때 그 규모하고, 규모의 경제할 때 규모는 약간 다르거든요? 먼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한번 논의할게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들, 매우 일상화된 용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9시 뉴스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제학 학생들한테, 야, 규모의 경제가 뭐니? 그럼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도 많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요? 규모의 경제 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떨어지는 게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무슨 비용이 떨어져요? 여러분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비용은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원자재도 많이 사야 되죠. 노동도 고용을 증가시켜야 되고 자본도 고용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은 늘어나요. 그럼 규모의 경제 뭐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버리지 코스트야. 평균 단가가 떨어진 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규모의 경제는 장기에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장기에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 TC가 있어요. TC가 있고 MC가 있고 AC가 있어요. 여기도 TC가 있고 MC가 있고 AC가 있어요. 그러면 TC는 총비용, MC는 한계 비용, AC는 평균 비용이야. 에버리지 코스트. 그러면 MC는 TC의 접선의 길기, AC는 또 원점에서 TC까지 그 직선의 길기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단기에 따른 S를 붙이고요. 단기는 S를 붙이고, short-run, 장기는 long-run 해갖고 L을 붙여요. 그럼 얘는 뭘까? SMC는 생산량 한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단기 총 비용이 증가분이고, 얘는 생산량 한 개당 단기 총 비용이고요. 그럼 얘는 생산량 하나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장기 총 비용이 증가분이고, 얘는 생산량 한 개당 장기 총 비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장기에 논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장기 평균 비용 이걸 갖고 논의할 거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됐나요? 됐죠? 자, 됐고 지울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갔을 때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감에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이 불변이야. 불변이면 규모의 불변 경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근데 생산량을 증가시켜감에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이 오히려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게 되면 규모의 비경제 또는 규모의 불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다음에 규모에 대한 보수는 약간 달라요. 규모에 대한 보수는 뭐냐면 규모에 대한 보수할 때 규모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에 대한 규모예요.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규모를 변동시켜 나가면 생산량이 변동을 하겠죠. 생산 요소에 대한 규모를 변동시켜 나가면 생산량이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할 때 그 규모는 생산 요소에 대한 규모고 그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될까? 생산량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이렇게 있어요. 생산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F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규모를 변동시켜 나갔어요. 노동과 자본을 변동시켜 나가면 그에 대한 보수가 생산량으로 주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로 투입을 증가시켰어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로 투입을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몇 배가 될지 모르죠. 생산량이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1.5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동 2배, 자본 2배 투입을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3배가 돼버리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2배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라고 하는 거고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1.5배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들립 아니야. 람다라죠, 람다. 람보다도 아니라 했죠. 람다야, 람다. 그러면 노동을 람다 배하고 람다 이렇게 해갖고요. 이거 하고 람다큐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1번하고 2번 중에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를 했어요.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3배 된 거예요. 1번이 클까, 2번이 클까? 다시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이 3배 됐어요. 1번이 커, 2번이 커? 1번이 커, 1번이. 2번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야.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착시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제 미시 강의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야,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할 때 1번이 커, 2번이 크니?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손 들어봐. 그러면 1번이 반, 2번이 반이거든요. 1번이 큰 거예요. 그 1번이 크다라고 손 드는 애들도 그중에는 재수 강한 애들, 나한테 속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1번이 큰 거예요. 1번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람다가 2야. 람다가 2. 그럼 이거 보세요. 노동을 2배, 그치? 자본을 2배 투입한 그 함수값이 원래 생산량의 3배가 된 거죠. 얘는 원래 생산량이 2배 아닙니까? 람다가 2니까. 이게 큰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큰 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를 return to scale, RS라고 해요. 근데 얘가 증가했죠. increasing, IR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그럼 뭐야?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2배, CRS라고 하는 거예요. constant,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그 다음에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1.5배,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 decreasing, DR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하고 이 규모에 대한 보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관이 있더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봅시다. 자, 만약에 TC는 WL 더하기 RK 총 비용 이렇게 되시죠? 그럼 만약에 임금이 100원이고 R이 임대료도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을 딱 1 투입을 증가시켜 1대. 그럼 총 비용 얼마입니까? 200이죠. 근데 노동과 자본을 정확하게 2배로 투입을 증가시켰어요. 2배로 투입을 증가시키면 총 비용이 어떻게 될까? 400이 되잖아요. 그 노동과 자본을 정확하게 2배로 투입을 증가시킨 생산량이, 비용이 2배 된 거 아니에요? 2배. 비용이 2배 됐죠. 비용 2배. 노동 2배, 자본 2배, 비용 2배 됐어요. 비용 2배 됐죠. 비용 2배. 그러면 생산량이 몇 배 될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장기 평균 비용. 이게 장기 비용 아닙니까? 노동자 자본 다 동시 변화시키니까 장기 비용이에요. 그럼 장기 평균 비용을 보게 되면 장기 총 비용을 Q로 나눈 건데 이게 장기 총 비용이에요. 지금 LTC에 이거. 노동과 자본 동시 변했잖아요. 그러면 노동 2배, 자본 2배 했더니 비용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비용은 2배가 됐어. 비용은 2배가 됐는데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를 해갖고 생산량이 3배가 됐다면 평균 단가는 떨어지겠죠. 분자가 2배인데 분모가 3배 돼버리면 얘는 떨어지겠죠.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 2배, 자본 2배, 비용, 생산량 2배. 그러면 그대로 멈춰 있겠죠. 장기 평균 비용 불변, 규모의 불변 경제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이 1.5배 됐어요. 비용은 2배 됐어요. 커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할 때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무조건 여러분 생산과 비용은 반대로 가요. 생산과 비용은 반대로 간다. 생산과 비용은 반대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잘해. 생산을 잘하면 비용은 떨어지겠죠. 생산을 못하면 비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해 생산을 잘하잖아. 비용은 떨어져. 이해되세요?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했어. 생산을 못해. 비용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과 비용은 이렇게 반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이 나와 있어요. 대체 탄력성. 대체 탄력성은 뭐냐? 자, 우리 대체 탄력성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도 뭐야?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이론과 생산이 똑같아요. 분석한 툴이.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 대체 효과 배웠죠. 이 대체 효과가 생산자로 대체 효과가 되는 거예요. 대체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탄력성의 개념 볼게요. 다시 한번 탄력성의 개념은 이렇게 함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독립변수의 변화율, 종속변수의 변화율이 탄력성이었죠. 요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쵸?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대체 효과 있었죠. 대체 효과는, 자, PY분의 PX, PX가 커지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가 뭐야? X분의 Y도 커지죠. 얘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그럼 PY분의 PX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쵸? 대체 효과. 그래서 이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 대체 효과는 동일한, 뭐야? 무차별 곡선에서. 그럼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PY는 PX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절대값이 원점에서 근 직선으로 작아진다. X분의 Y 두제와의 구입 비율도 작아진다. 그러면 대체 탄력성. 똑같아요. 대체 탄력성. 탄력성은 뭐냐?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그럼 대체 탄력성 동일한 등량 곡선이 노인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생산량 하에서 자 PY분의 PX 대신에 뭐야?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니까 R분의 W가 커지면 L분의 K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또 R분의 W가 작아지면 L분의 K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지. 그럼 이것만 볼까요? 이렇게 쓰면 LK 이렇게 써요. 그럼 등량곡선이야. 등량곡선에서 이 점에서 R분의 W가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뭐야? L분의 K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커진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R분의 W가 커졌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비싸졌죠.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비싸졌고 임대료가 싸진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해고시키고 자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L분의 K 커지는 노동을 주고 자본을 늘리니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얘가 우리는 이렇게 R분의 W하고 L분의 K는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독립변수가 되고 이 녀석이 종속변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가 아주 잘 돼.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아주 잘 된다면 R분의 W가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L분의 K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지. 노동자를 확 자르고 자본으로 대체할 거라고요. 그 대체가 잘 안 돼. 안 되면 R분의 W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도 얘가 별로 안 올라갈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탄력성의 개념 나타내보자. 그러면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 그럼 뭐야? 독립변수의 변화 1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의 탄력성이야. 그러면 탄력성을 우리가 대체 탄력성을 보통 시그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시그마. 그러면은 R분의 W의 변화율 델타 R분의 W 곱하기 100. 그 다음에 L분의 K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델타 L분의 K 곱하기 100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우리는 생산자 균형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R분의 W하고 뭐야? 한 개의 기술 제시를 일치했잖아. MRTS, LK하고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MRTS 기술 바꿀 수도 있죠. 델타 MRTS LK분의 델타 1분의 K. 그 다음에 종속변수분의 독립변수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 대체 탄력성은 이제 이게 보세요. 두 가지 그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얘는 굉장히 볼록하다고 합시다. 등량곡선이 우리가 등량곡선이 볼록하는 정도로 곡률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곡률이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R분의 W, L분의 K. 여기도 R분의 W, L분의 K 보면 여기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아주 급격하게 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급격하게 변해요. 그런데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는 잘 변하지 않죠. 이게 대체 탄력성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작죠. 근데 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변하잖아요. 근데 원점에서 그 직선은 급격하게 변하죠. 대체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대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가 아주 이렇게 직선이 돼봐. 완전 대체 관계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볼록할수록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체가 잘 되는 거고요. 아예 대체가 안 돼버리면 가장 볼록한 게 뭐야? 레온티에프 대체가 안 되죠. 대치입과 0이라고요. 레온티에프 이용함수 두 제가 완전 대체 관계.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곡률이 커질수록 대체는 안 된다. 곡률이 작을수록 평평할수록 대체가 잘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함수 이론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비용함수 이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